관훈클럽 총무 이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패널을 제가 맨 왼쪽부터 청중석에서 볼 때 맨 왼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정윤 한결의 논설위원입니다. 다음 김재현 연합뉴스 선임기자, 제 왼편에 김선걸 매일경제 논설실장, 그리고 송현정 KBS 기자, 이렇게 네 분이 오늘 함께하셨습니다.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방향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서울시장 선거는 수도 서울의 미래 비전과 대한민국 도시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은 세계적인 대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거 불안, 또한 지역 격차, 저출생 고령화, 청년 세대 기회 문제, 또 돌봄 체계, 이런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어떤 행정을 펼칠 것인지, 또 서울을 어떤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현안들을 중심으로 정원호 민주당 후보의 정책 구상과 시정 철학을 폭넓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께 보다 충실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서울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참석해 주신 정원호 후보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서 정원호 후보의 모두 발언을 먼저 듣고서 그리고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관훈클럽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선거입니다.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안전입니다. 시민이 안전하지 않으면 행정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삶의 터전 위에 시민의 일상과 생업은 멈춰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지난 10년은 서울시가 너무나 무사 아니했습니다. 숭례문 화재, 우면산 산사태,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 강남역 침수 사태, 반지하 참사, 명일동 싱크홀 사고, 폭설로 인한 퇴근길 대란, 한강버스 사고, 그리고 최근 벌어진 삼성역 부실공사,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이런 참사는 우연이 아니라 바로 서울시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생긴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적 문제는 최고 책임자인 시장에게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안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11,000여 명의 직원들도 안전에 대해서 살피게 되고 또 유관기관들도 함께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협력업체도 안전을 최우선시해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소잃고 애완강 놓치는 시기에 무책임한 행정은 이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뿌리 뽑을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도력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취임 뒤 제가 한 첫 번째 결정은 성동구 전역에 대한 안전점검이었습니다. 그리고 12년 후 마지막 결제도 시민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방적으로 일하고 안전을 기본으로 일했기 때문에 제가 최근 성동구가 5년 동안 싱크홀 사고 제로, 침수 사고 제로, 대형 안전사고 제로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선이 된다면 첫 번째 사업으로 공사장 등 위험시설 또는 위험한 지역에 대한 전면적 안전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안전에 투자하는 예산은
사고 수습에 들어가는 예산의 7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예방사업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는 10% 정도의 예산을 30%로 늘리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시하지 않은 시장,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논의할 자격이 없습니다. 실천으로 실력을 증명해온 저 정원호가 안전불감증 서울시에서 안전특별 서울시로 만들어서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시간 전에 시작된 오세훈 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은 서울시 관련해서는 부동산에 많이 집중이 됐다면 정원호 후보는 안전에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세훈 시장 후보 저쪽 토론회에서도 얘기한 하나의 원칙을 거의 비슷하게 그대로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훈 토론회를 앞두고 양측 후보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있었고 그 결과는 추첨에 의해서 누가 먼저 하느냐가 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패널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관훈클럽 관훈토론회 전통에 따라 꼭 해야 될 질문 빠뜨리지 말고 날카로운 질문을 충분히 하자. 그리고 각 후보로부터 욕을 먹자라고 그렇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꼭 해야 될 질문들 그리고 양 후보 간의 균형을 맞춰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BS의 송현정 기자님 질문부터 시작하시죠. 네, 첫 질문이니까 조금 부드럽게 가보겠습니다. 그 성수동 사례가 특별했던 이유는 시작이 계획이 아니라 발견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하신 부분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성수동의 방식이 확산 가능할까요? 네, 성수동은 지금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또 찾아오는 곳입니다. 재작년 영국의 유명한 잡지 타임아웃에서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아름다운 곳이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걸어주셨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서울을 찾은 관광객들이 올린 카드 매출액의 25%, 4분의 1을 성수동에서 올렸다는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되고 또 국내 관광객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찾아오는데요. 그것을 이룬 이 성공의 원인은 이유는 바로 행정이 주도하지 않고 조연의 역할을 해서 시민과 기업,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주연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인공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행정은 뒷받침을 하면서 예산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라는 게 이제 성공 요인일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핵심은 이제 잘 관찰하고 어떤 부분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이 향후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행정은 잘 관찰을 했고 그 관찰의 결과 그 지역에 있었던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들의 이런 모범 사례들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이 됐고 또 붉은 벽돌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소셜벤처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도적 예산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수동이 장기간 성장할 수 있고 또 지금도 성장하는 그런 토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타운 매니지먼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성수동에서 생긴 문제점들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과 기업 또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합심해서 상인들이 합심해서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행정은 잘 관찰해서 시민과 기업,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잘 밀어드리고 예산적, 제도적 뒷받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걸 서울 전역에 확대하는 방법은 역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나 각 지역마다 이미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존재하고 있는데 일반화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가보면 골목마다
핫플레이스들은 꼭 있게 마련인데 그 핫플레이스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확대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관찰하고 또 제도적, 예산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행정의 역할인데, 그런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후에 좋은 아이디어들은 서울시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그 부동산 전월세 문제로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를 보면 중위소득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생활비 쓰기도 전에 한 4분의 1 정도를 월세로 내고 시작하는 셈이고요. 또 그 비중은 아마도 더 빠른 속도로 늘어갈 것 같습니다.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대체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주거비 부담은 구조화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급 확대 얘기를 하실 텐데 방식이나 대상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좀 제시를 해주십시오. 네, 우선 지금 현재 전월세난 또 주거난 전반적으로 이 발생이 됐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좀 원인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특히 전월세란 같은 경우 현 시장인 오세훈 후보가 약속만 지켰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충분히 막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지방선거 나왔을 때 36만 호를 5년 안에 36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했고 21년 9월에는 매년 8만 호의 주거를 제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2년부터 24년까지 이 통계를 보면 매년 착공 기준으로 3만 9천 호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됐습니다. 즉 오세훈 후보의 약속인 8만 호의 절반도 안 되는 이런 공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문제고요. 이것이 재개발 재건축의 민간 아파트뿐만 아니라 매입 임대, 또 임대 아파트, 기타 각종 현재 수요자들이 있는 각 수요에 맞추질 못하고 전반적으로 공급이 안 됐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약속만 지켰어도 지금 이런 이 대란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공급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공급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저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는 속도를 내달라는 것, 또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수요의 요청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착착 개발이라는 제도로 조금 더 빠르고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당장에 지금 공급을 좀 빠르게 해달라라는 요청이어서 그 중에서도 저는 8만 7천 가구에 대해서 27년까지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착착 개발을 통해서 27년까지 착공을 6만 호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매입 임대가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오세훈 시장 시절에 공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 전에는 연간 약 7천에서 9천 호 정도가 공급이 돼서 이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오세훈 시장 임기 시절에는 이게 2천 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금 비판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27년까지 2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영구 임대 아파트 공일 재건축을 통한 것을 한 7천 호 정도 공급을 해서 27년까지 8만 7천 호를 공급해서 좀 숨통을 트이겠다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월세, 급격하게 오르는 월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 싶습니다. 월세가
많이 올랐다는 그 질문에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저희가 좀 지원을 해서 숨통을 좀 트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5만 명에게 20만 원씩 12달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 그래서 4년에 20만 명에게 지원하는 지금 제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장 좀 숨통은 트이고 또 단기적으로 27년까지 계획에 대해서 확인이 된다면 조금 심리적으로 조금 더 좀 완화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초반부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성걸 실장님 또 관련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문제는 그 서울 시민 개개인의 생활에 워낙 민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 대통령께서 불붙인 이슈가 워낙 논쟁이 큰데 어제 제가 토론을 보니까 정 후보님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권리가 완벽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1가구 1주택자라도 거주하지 않으면 혜택을 없애겠다고 주장하고 계신 것과 배치가 됩니다. 연일 그 SNS에 해외 출장을 가셔서도 글을 올려서 이 의지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만약에 시장에 당선되신다면 서울시장의 명쾌한 소신과 중앙정부의 세금 정책이 상반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제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완벽하게 보호돼야 된다. 현행 권리가 이렇게 그렇게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이제 걱정이 있으신데요. 일단 대통령께서도 실거주자들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으셨고, 다만 이제 보유자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신 건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준은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일관된 입장인데요. 투기 목적이 투기 목적이냐는 사람마다 또 사연마다 다 다를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투기 목적이라고 분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제가 취합을 해서 정부와 협의할 때 건의드리면서 보호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투기 목적이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사실 이제 서울 시민들 중에 제가 보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의 금액 비중이 90%가 서울 시민인 것 같은데 서울 시민 930만을 대표하시는 이제 시장이 되신다면 그 투기 목적이라는 그 구체적인 분류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청와대나 국회에 건의해서 잘 해결해 나가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네, 방금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제 투기 목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분류를 할 때 여러 가지 구분에 있어서 기준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기준을 정할 때 저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좀 더 확대하는 방향, 좀 더 보호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투기 목적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넓게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하면은 투기냐 아니냐 이게 좀 애매할 때는 주택을 가진 분들의 이익을 우선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원칙으로는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전정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네, 그 후보자께서는 소득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는 1주택자 중에서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서울시민, 또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여부도 고려해서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감면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득은 없지만 공시가격이 매우 높은 그런 그 고가주택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지, 또 혹시 주택 가격 상한선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소득 없는 1주택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함께 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건데요. 특히 소득 없는 은퇴자들 같은 경우요, 고령의 은퇴자들의 경우 수입과 지출이 이제 균형을 잡히게 되어 있어서 지출이 이렇게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어려움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시민들의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또 구청장 후보들이 공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 특히 이번에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해서 18%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동돼서 재산세도 상당 부분 오른다. 보통 뭐 얘기로는 한 15% 정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른다고 봤을 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르는 부분들에 대한 좀 뭔가 가만히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요청과,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고유가 지원금,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도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다라는 것으로 제기가 돼서 이 부분이 조금 고통분담 차원에서, 또 고통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좀 필요하겠다라는 게 있어서 좀 제안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정한 원칙은 딱 이렇습니다. 하나는 소득, 사업과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그리고 60세 이상의 은퇴자, 이 정도로는 저희가 확정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액수에 대한 문제, 이 부분들도 의논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현재 확정한 바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후에 의논이 될 텐데, 원칙은 폭넓게 보호하자, 폭넓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자라는 것은 또 원칙으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관심들이 많은 사안이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택 가격 상한선 기준을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지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고요. 다른 것은 근로사업소득은 없는데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에 있는 은퇴자는 감면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재산세는 구세인데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그런 자치구에서 만약에 단체장들이 반대할 경우에 구별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또 공약이 만약에 실현이 되면 자치구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텐데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상한선과 금융소득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을 의논을 하면서 의논이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정확한 좀 통계나 또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에 바로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의논을 해가지고 하나씩 이 결정해 나가자라는 것으로 했고, 원칙으로 폭을 넓히는 방향, 대상자들을 최대한 넓히는 방향으로 한다, 이런 원칙을 갖고 그때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 형평성이나 세수 감소 문제인데, 세수 감소 문제는 증가분에 대한 일정 특정 부분에 대한 감면, 동결 수준의 감면 조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감소되는 것은 아니고 부담은 없으리라고 그 당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별 형평성은 구마다 이제 참여하게 되는 구, 안 하게 되는 구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고통을 우리가 느끼고 좀 덜어드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당과 상관없이 다 참여하리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근 시장님. 예,
서울시정은 그 개발과 보존이라는 딜레마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운 4구역 개발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현재 개발이 멈춰져 있고 서울시는 주민들과 개발을 강행하려는 그런 입장이었고 국가유산청이 세계 유산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막아서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시장이 되신다면 이 갈등을 어떻게 풀지 보관이 좀 있으십니까? 네, 이 문제, 세운 4지구 문제는 정말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재보궐선거로 다시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이미 합의가 다 끝나 있었던 상태고, 그래서 이제 착공만 하는 상태, 남은 상태였는데, 시장으로 재보궐선거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다시 논의가 돼가지고, 최근에 작년에 이렇게 고층으로 개발하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꽤 오랜 시간 또 멈춰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연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당시 원래 70m 정도로 되어 있던 곳이 이제 140, 거의 2배 정도로 높이는 걸로 다시 발표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 작년 11월 초 정도나 아마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바로 제안한 게 세계유산 영향평가 받으면 이건 끝나는 문제다.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고 해결합시다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런 제안이 처음으로 제기된 제안이었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결국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 현재도 결국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한 건 이거 빨리 받으면 1년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1월에 그게 진행이 됐다면 지금 절반쯤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 그 사이에 계속 정치 쟁점화돼서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그때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자고 했던 이유는 유네스코에서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서울시에서 그걸 그냥 뭉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 영향평가라는 제도를 만든 것도 개발과 보존을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개발도 하면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걸 정치 쟁점으로 화하고 피곤하게 여러 가지 시끄럽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제안한 대로 세계유산 영향평가 받고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 영향평가 또 교통 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어떤 건물 지을 때라든지 어디를 개발할 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영향평가도 세계유산급 부근에 있는 곳은 이걸 받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으면 됩니다. 그 사이에 토지주들이나 그다음에 공사주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유네스코의 의견도 반영해서 전문가들이 균형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합의하에 갈 수 있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또 정쟁화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좀 끌어졌는데요. 지금이라도 빨리 세계유산 영향평가 받고 진행하면 저는 빠르게 가능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맞토론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 오세훈 후보 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오 후보 말씀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국가유산청장님을 만나서 협의도 하고 이 평가를 받자고 하는데도 일단 입주자, 그러니까 이 토지주들은 거의 20년 이상을 기다려온 분들이고, 이 유산청 같은 쪽 그 환경이나 문화를 평가하는 사람들을 방해자로 인식해서 그 평가를 안 받으려고 그랬다는 얘기를 미리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그런 얘기를 다 떠나서 일단 정 후보님 말씀대로 먼저 받았으면 지금 끝났을 터인데, 여하튼 한 1, 2년이 지났고 지금 이제 또 받자고 하신다면, 시장이 되셔서 받자고 하신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20여 년을 기다려오다가 또 새로운 시장님이 또 한 2년 기다리자고 하는 그런 셈이 되는데, 그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그 기다리는 쪽에 그렇게 손을 들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 뭐 2년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종묘 세계유산의 지위를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문제이고, 이미 과거에 70m까지는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합의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토지주 입장에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이건 거쳐야 되는 겁니다. 건축주가 건축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고 건축을 할 수가 있나요? 이건 처음부터 아예 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 받아야 되는 건데 받을래 말래라고 논쟁을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받고 빠른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시장이 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얼마 전에 유산청장하고 의원이 만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빠르게 속도가 나야 된다라는 이 의견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기다려왔고, 건축주 입장, 토지주들 입장은 오세훈 시장 들어오셨을 때 70m로 합의된 내용을 다시 기다린 이유는 아마 제 생각한데 더 높아질 수 있다. 건물이 더 올라가고 사업성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4년을 기다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이 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1, 2년을 더 기다리라 하면 조금 더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빠르게 갈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유네스코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원호 후보님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종묘 앞 세운 4구역 개발 문제는 가장 빠른 핵심 이슈 중에 하나로 서둘러 다루겠다, 이렇게 요약을 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청년, 또 신혼부부, 또 좀 소외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서도 각 측의 좀 입장이 다른데, 이와 관련해서 전종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후보자께서 앞에서 잠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청년 주거 대책 중에 하나로 임기 4년 동안 총 20만 명에게 1년간 월 2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요. 지원 대상 청년의 연령이나 소득 조건 같은 걸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또 지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우려도 있는데요. 실제 청년들 월세 부담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우려가 있고, 또 월세를 지원해주면 이것이 집주인들의 월세 인상 도화선이 될 거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성동구 청장을 하면서 한양대학교 기숙사 설립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를 설립하게 되니까 인근에 원룸을 하시는 분들께서 그러면 기숙사가 설립되면 생존권에 지장을 받는다고 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또 학생들은 기숙사를 빨리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그래서 굉장히 갈등이 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갈등을 풀기 위해서 원룸 하시는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원룸의 공백, 그러니까 입주 공백만 없으면 기숙사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또 학생들은 일단 기숙사가 빨리 지는 것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고, 학교는 기숙사가 빨리 지어진다면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뭔가를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해법으로 찾아내서 만들어낸 게 상생학사라는 제도입니다. 상생학사는 비어있는 원룸을 수리를 해서 깔끔하게 조금 더 쾌적한 환경으로 성동구에서 정하는 기준을 좀 맞춘다고 하면, 그 상생학사를 저희 성동구와 한양대가 일정 정도 분담을 하고,
또 거기 학생들이 반값 정도에 들어가는 그런 학사 제도를 운영을 했는데요. 왜 그게 유용하냐면 이 원룸 주인으로 입장에서는 공실 염려가 없기 때문에 조금 싸게 내놔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건 그 당시에는 월세가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 50만 원 정도여서 그 원룸주에서는 조금 싸게 내놓고 그리고 수리를 할 때 LH에서 이 수리비를 지원하면 수리비의 이자를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한양대가 월세 1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성동구가 10만 원 정도 부담하고 학생이 절반을 내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니까 학생은 절반만 내고 들어와도 되니까 굉장히 이제 이 수요가 있었고 또 비는 원룸주의는 원룸이 나가서 좋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언론 기사에 보니까 인근에 있는 월세를 안정화시키는 효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까지 있고 이 제도를 제가 이제 널리 좀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한양대는 기숙사를 빠르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인근에 있는 월세도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상생학사 제도를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을 갖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월세 지원 방식에서 조금 더 관리를 잘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잘 해낸다면 저는 월세를 그냥 밀어올리는 그런 효과는 상당히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역시 또 관심이 많은 질문이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상생학사를 포함해서 청년주택 공급을 5만 호를 공약을 하셨고요. 그리고 뭐 실속형 분양주택 1만 호 포함해서 신혼부부 공급 4만 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런 공급 정책은 최소한 5년에서 7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임기 4년 내 실현이 어렵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단독으로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대학이나 LH와 협력이 필요하고 또 이미 적자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큰 누적 적자 한 26조 정도 추산들을 하던데요. SH도 그런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공약 실현 로드맵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 부분은 이 청년주택과 신혼부부주택 이 부분은 이미 그 계획에 이제 정부 지원을 좀 받아서 매입하는 이제 개발할 때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이제 공공기여분을 받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기여를 받을 때 매입하는 그 매입 임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같이 좀 하면 좋을 그 부분을 좀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만들기가 좋다. 오히려 그동안 사실 매입 임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이 정부 지원금을 반납하면서까지도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판단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토론 시작까지 38분이 지났고요. 이제 조금 또 다른 이슈들로 서울시와 관련된 시정 비전과 또 서울시장이 단순히 한 명의 광역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정치적인 문제도 같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훈클럽 전통에 따라 오늘도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관훈클럽 회원들의 질문을 우선시하고요. 여기 오신 기자들의 질문이 또 다른 사안이 있으면 제가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연합뉴스 선임 기자님 질문해 주시죠. 네, 지금 가장 현안인데 지지율 추이를 보니까 상당 부분 오세훈 후보가 많이 따라왔습니다. 선거 이전만 해도 최대 20% 가까이 리드하셨는데 그동안 조작 기소 특검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란 전쟁 문제도 있지만은 그런 걸 떠나서 후보 개인 문제도 좀 작용한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제
서울 선거는 제가 처음 상당히 앞서 있을 때도 서울 선거는 어차피 박빙 선거다. 제가 경선 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 선거는 초박빙 선거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결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가 막판으로 가면 각각의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은 기본적으로 이 박빙 구도로 역대 선거에서 치러져 있다. 지난번 대선 결과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런 결집들이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지율 변화를 꽤 체감하실 텐데요. 이 시점에서 왜 정원호가 시장이 되어야 되는가? 거기에 좀 명확한 메시지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울 시민들께서는 이런 서울시장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울시 행정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 특히 AI 재편기라고 부르는 이 시기에서 서울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것, 그래서 다른 도시들에 뒤지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이 다른 도시에 이 국제 경쟁력을 뒤지게 되면 거기에 살고 있는 또 거기에 있는 기업들 또 주민들이 함께 경쟁이 뒤지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그런 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는 서울 시민들이 전념해서 일상과 또 생업과 이런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일상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안전하고 편안하게 뒷받침해주는 행정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행정이 뒷받침해줘야 시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고 또 여러 생활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국제 경쟁력 시대에 경쟁에 뒤지지 않는 서울 그리고 시민의 삶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서울 이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청장 시절에 이 부분들을 성동구에서 실현해 왔습니다. 구민들의 삶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뒷받침하는 행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고요. 또 성동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와서 성동구가 이제는 살고 싶은 도시 그리고 또 성수동 같은 그런 핫플레이스도 만들어지고 기업들도 성수동 같은 경우 2배로 늘어나고 이런 측면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서울을 원하는데 저는 말이 아닌 계획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해 왔고 또 실적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지금은 말과 또 계획의 시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실적과 또 실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정원호가 꼭 시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송현정 기자님도 관련 좀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검증된 행정가다라고 스스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장이란 자리는 행정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 중량감을 기대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위기 대응 능력까지 요구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후보 캠페인 과정을 조금 보면 관계자의 조언을 받는 모습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TV 토론에 좀 소극적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후보 본인이나 아니면 후보 캠프에서 관리형이나 안정형 캠페인으로 가자 이런 전략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네, 오세훈 후보에 이어서 옷을 벗자 그래서 저도 같이 옷을 벗겠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네. 얼음물 좀 준비를 해주시겠어요? 참고로 아까 오세훈 후보는 팔도 걷었습니다. 네, 역시 팔을 걷어붙이고 질 수 없다라는 그런 본의였습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 드러났던 관계자의 조언 이런 거는 그 전체 사실 풀로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제 다 하고 또 그때 교수 중앙대 교수님이신데 그 부분을 본인이 꼭 좀 설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 백브리핑 형태로 이제 설명을 본인이 좀 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설명하고 그런 거였는데 그걸 이제 그 부분이 좀 편집돼서 저도 좀 약간 아쉬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또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선거 캠프가 크게 꾸려지면서 캠프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 맞고 또 합의된 의견들 이런 것으로 진행을 지금까지 해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 속에서 일련의 캠프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또 방향, 메시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좀 조금 미흡한 측면 또 아쉬운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하나 안 하신 게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하고도 또 관운동 클럽하고도 관계가 됐었는데 맞토론과 양자토론을 저희도 추진했었고 또 다른 아마 단체에서도 계속 추진했었는데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또 정원호 후보뿐만 아니라 여러 큰 지방자치 선거에 지금 출마하는 경기도의 후보도 그렇고 또 부산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궁금한 게 맞토론, 양자토론을 안 한다라는 게 이번에 앞서 있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의 당론인가요? 아니면은 이번에 양자토론을 안 하기로 한 거는 정 후보님의 결단인지 그런 결정인지 저는 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오세훈 후보도 같은 아마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오세훈 후보 경선 때 토론을 하자고 요청하는 경선 후보들에게 추가 토론을 거절을 하시면서 이제 토론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토론을 이제 거부한다고 토론을 피한다고 비겁하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된다라고 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토론을 이제 거절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4년 전에도 TV 토론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취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말이 좀 바뀌는 것 이런 것이 오히려 좀 문제이고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시종일관 저에게 선거에 있어서 네거티브로 일관해온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네거티브로 하면서 토론하자고 하는 것이 좀 정직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하고 오세훈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책 선거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작부터 저에 대해서 일관된 네거티브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면서 TV 토론 주장하는 것이 저는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김재현 선 기자님. 구청장 3번 하셨지만 검증 기회가 제대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선거 전에 어떤 도덕성 문제가 가열차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외유성 출장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과거에 주치 폭력 논란이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이 어디 거고 어디가 가짜 뉴스인지 좀 명쾌하게 밝혀주십시오. 31년 전 일인데요. 31년 전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판결문과 또 그 당시 기자분들께서 취재해서 쓴 기사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면 분명하게 판단이 되는 거고 또 최근에 그 당시에 취재했던 언론인이 그
그 SNS에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판단에 대한 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명백한 일인데 이거를 선거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제 우리 서울시장 선거 이 정도 선거가 되면 조금 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합니다. 예, 야당 주장을 좀 더 설명해 봐야겠습니다. 폭행 시비가 불거진 이유를 두고 저 후보 측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이다 인식차라고 밝혔는데 야당에서는 관련 기록이 어디에도 없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또 이제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에서 판결문이라고 공개했는데 거기에 정 후보께서 법정에서 당시 사건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때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 개혁당에서 이제 주장을 그렇게 하신 건데요. 판결문에 제가 뭐 기억을 상실했다, 기억이 없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판단에 대한 부분인 것이지 기억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 언론사 취재를 한 기자들이 없는 사실을 썼겠습니까? 그리고 뭐 없는 허위를 기사로 썼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가지 추가하자면 그 신세계 스타벅스에서 탱크데이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저기 야당 당직자들도 5.18 기념식에 불참했는데 뭐 폭행 시비도 있지만 후보자 본인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광주민주화운동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진실에 대해서 접하게 됐고 그게 제 인생을 바꾸게 된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가슴속에 늘 남아있는 일이고 반드시 이 부분들은 이제 헌법 정신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스타벅스 관련한 것도 그런 역사 감수성 또는 시민 감수성이 미배된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돼서 플로에서 하나 질문이 올라왔기에 하나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던 전대협에서 핵심 간부 선전부장을 지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선전했는지 여기 좀 밝혀달라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협 활동을 또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노르고 있는데 당시에 또 인식하고 지금의 북한에 대한 인식하고도 좀 밝혀주시면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동안 그 당시 전대협에 활동을 하면서 제 생각은 자주 민주통일이라는 것이 아마 저희들의 그런 핵심적인 요청이었을 것 같습니다. 외세로부터의 좀 간섭이나 이런 것을 좀 막는 자주성 있는 국가, 그리고 민주화된 국가, 또 통일된 국가, 이런 것을 좀 많이 외쳤지 않나 싶습니다. 통일은 말 그대로 북한과 통일하는 것이고요. 또 민주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좀 민주화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왔고요. 또 외세로부터의 간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국력이 좀 약하고 그 당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위축되고 그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외교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외교력 그리고 또 민주화도 완벽하게 이루어낸 그런 국가로 인정받고 있고 지금 통일 문제만 현재 이제 평화통일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통일 문제를 이제
어떻게 또 바라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좀 논의의 진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 생각과 지금은 그렇게 좀 상당한 이 객관적 상황이 변화함으로써 지금의 판단도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저희가 단순히 외교만 보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입장을 명확하게 갖고 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상당히 자주국가의 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큰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주국가로 나가는 쪽에 큰 진전이 있었다. 짧게 관련돼서 하나 질문. 북한의 여자축구팀이 방한해서 아시아축구연맹 AFC 경기를 지금 이제 한국하고 하게 될 텐데, 과거에 경평축구가 있었던 적도 있고 상당히 또 여러 또 평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 시장이 되신다면 경평축구를 다시 해보겠다라거나 또 그런 생각도,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핵 무력 지휘권까지 넣어서 언제든지 한번 남한을 때려볼 수 있다라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지금 의견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정 후보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네, 경평축구는 과거에도 해왔고 쭉 진행해오던 일입니다. 그런데 국가와 또 특히나 남북 간의 관계가 경색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중단되고 그랬었죠. 그리고 지금은 지방정부가 남북 교류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교류의 방안은 있다. 그래서 경평축구 문제도 못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 또 국민의 또 시민들의 눈높이 이런 걸 좀 봐가면서 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성걸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 세계적인 명품 도시 서울을 만들려면 도시 공간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경쟁자 오세훈 후보는 그레이트 한강, 디자인 서울 등 비교적 명확한 도시 공간 브랜드를 내세워 왔습니다. 시장을 오래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럴 텐데, 반면에 정 후보님께서는 도시 공간의 컨셉을 서울 시민에게 알릴 기회가 좀 적어서 그런지 잘 알려진 게 없는데, 이번 기회에 정원호의 서울 공간 비전을 한번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무엇이 될까요? 저는 글로벌 G2라는 제 목표를, 서울의 목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글로벌 G2는 서양에는 뉴욕이 있다면 동양엔 서울이다 이런 개념인데요. 우리가 국가로는 G2가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로서 서울은 글로벌 G2가 되는 것은 이렇게 먼 미래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서양의 뉴욕이 경제 문화의 수도라면 동양에선 서울이 경제 문화의 수도가 돼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으로서 제가 아시아의 경제 문화 수도 G2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것의 도시 공간 계획으로 제가 지금 현재 3 업무 중심에서 5 업무 중심, 6 광역 중심으로 일단 체계를 좀 바꾸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동부축과 또 도시발전축을 동부축과 서북부축 그리고 대서울축으로 나누어서 서울을 공간계획을 다시 짜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도시계획은 서울 안에 서울을 가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경기도와 인천 이 대수도권과 맞물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도시계획입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확장성 도시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 동부축은 강남과 그리고 성수, 왕십리, 청량리 그리고 상계, 창동 이렇게 연결돼서 의정부로 연결되는 축, 그리고 강남에서부터 양재로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축, 여기 이제 중심축이 돼서 여기서 업무 중심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
거기에 핵심은 청량리 왕십리에 제4 업무지구를 만든다라는 건데요. 그 제4 업무지구는 성수동이 이미 제4 업무지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성수를 왕십리, 청량리로 확대하고 거기에 광운대하고 상계, 창동을 또 확대해서 축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업무지구고요. 서북부 축은 신촌, 홍대를 중심으로 해서 제5의 업무지구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신촌, 홍대는 인근에 이제 반경 3km 내에 대학에 매년 졸업하는 유수의 대학생이 2만 명이 넘습니다. 2만 명들이 광남이나 경기도로 직장을 구하거나 또 창업하기 위해서 흩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창업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계획이고요. 거기 확대해서 이제 상암, 수세 그리고 연신내까지 확대하는 그런 축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공간 계획이 대수도권 축은 이 용산과 또 서울역에서 용산 그리고 여의도로 해서 가서 구로가산 이렇게 퍼져나가는 건데 여기는 이 경부선 철도를 지화함으로써 그 연결 밀도를 높여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공간 계획을 이제 3광역에서 3 업무 중심에서 5 업무 중심 체계로 만들고 또 6광역 체제 이렇게 해서 제가 펼쳐나가겠다는 게 저의 서울의 공간 계획입니다. 예, 또 서울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질문할 요소들이 많은데 김재현 선임 기자께서도 준비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오세훈 시장한테도 좀 물어봤는데요. 제가 여기 참석하기 전에 아파트 가격을 알아봤는데 강북 변두리는 25평, 30평대가 5억이면 사겠더라고요. 4억 5억. 근데 강남에 같은 평수는 뭐 40억, 50억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박원순 시장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전철도 보니까 저 어디 강남에 있는 반포인가요 거기? 거기는 한 동네에 전철이 4개나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서남이나 서구권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북 행든선 서부선 20년째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당도 그렇고 업계도 그렇고 그 시장이 되시면 혹시 박원순 시즌2가 되지 않느냐 이런 좀 우려가 많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세훈 후보께서 왜 박원순 시장 탓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장 5년 동안 현재 시장을 하고 계신 분이고 그런 분께서 왜 전임 시장 탓만 하는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다시 시장을 나오시는 것인가? 또 안 되면 전임자 탓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점에 있어서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세훈 후보가 할 수 있었습니다. 5년 동안. 근데 진행을 안 해놓고 맨 남탓만 합니다. 정부가 안 도와줬다. 전임 시장 때문이다. 자꾸 그렇게 탓하면 뭐하러 시장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 도시를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진다고 한다면 계획, 발전 이런 것들을 현실화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잘한 건 오세훈 후보 본인이 잘하신 거고 일이 안 된 건 다 전임자 탓 아니면 중앙정부 탓 이렇게 한다면 시장 출마하는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남북 균형발전 이 부분도 이미 4년, 5년 전에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공약, 이번에 공약한 거 다 4년, 5년 전에 다 하신 겁니다. 근데 또 하고 계셔요.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 바로 꼭 오세훈 시장은 전임자 탓이나 정부 탓을 할 게 아니고 본인이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북횡단선 서부선 진도가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진도가 좀 나가고 있는 거 동부간선도로라든지 북부선 이런 동북선 이런 거는 전임 시장 때 한 거를 이제 본인이 또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들은 조금 가려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는 이미 발표했던 대로 현재 안 굴러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는 예타를 지금 못 받아서 통과를 못해서 그런데요. 거기에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균형발전 지수를 포함해서 제가 정부랑 협의해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선은 민간 회사에서 공사비 문제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착공 이제 뿐만 아니라 준공시에 공사비를 반영하는 제도로 하면 지금 그 우선협상 대상자로 됐던 회사에서 우려를 표명했던 것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걸 착공을 못하고 계속 우선협상 대상자가 안 했냐고 하면 공사 단가가 계속 공사비가 오르고 재료비가 오르는데 이 기준이 준공시에 물가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해결책을 갖거나 상사 중재 제도를 통해서 했으면 벌써 하고도 남았을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안 하고선 자꾸 정부 탓 또 다른 탓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서부선 그 다음에 강북 횡단선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동부선이라고 제가 새로 이번에 공약으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동부선은 수유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건데요. 중량천 변으로 내려오게 되는 구조인데 그 일대가 지금 뉴타운 등 이 재개발 재건축들이 활발히 진행되는 곳인데 거기가 전철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쭉 따라와서 성수에서 강남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강북 지역 그리고 또 동대문 지역에서 바로 강남으로 직결되는 그런 전철 선을 경전철 선을 만들어서 강남북 균형 발전을 도움이 되도록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G2에 있어서 새로운 업무지구 청량리, 왕십리 또 신천, 홍대 새로운 업무지구가 왜 중요하냐면 교통만 이렇게 발달이 되면 또다시 베드타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먼 거리로 출근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요. 교통 해결되면 가장 좋고 두 번째 더 좋은 방법은 업무지구가 집 가까이 있게 하는 겁니다. 강북 지역의 업무지구를 만들면 보통은 발전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강북 지역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당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새로운 업무지구를 강북 지역에 만듦으로써 강남북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하고 관련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전정인 후보님 질문을 조금 한번 뒤로 돌리고 송현정 기자님께서 먼저 관련 질문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후보님 공약 중에 출퇴근 30분 시대 공약이 있습니다. 체감도 높을 수 있는 메시지이긴 합니다만 이 현실성 면에서 철도나 도로 환승체계 개선 이런 걸 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투입이 돼야 하고 또 소요 시간도 상당할 거라고 추론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네, 30분 통근 시대. 지금 서울의 통근 시간이 43분에서 45분 정도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15분 정도 당기겠다. 3분의 1 정도를 당기겠다라는 건데요. 30분 통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첫 번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이 서울 평균 13분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5분으로 땡기면 이 통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 5분으로 땡기는 거는 집 앞에 내 집 앞 5분 정류소입니다. 내 집 앞 5분 정류소는 집을 나서서 5분 안에 버스 정류소, 마을버스 버스 정류소 혹은 전철역을 만나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나 이제 마을버스 위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가 안 되면 마을버스가 수익성 때문에 안 되면 공공 셔틀버스 지금 성동구에서 시작해서 지금 서울 전역으로 또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공공 셔틀버스인데요. 공공 셔틀버스는 그동안 마을버스조차도 안 가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고지대라든지 사각지대 이런 데를 공공이 투입을 해서 셔틀버스가 운행을 하게 되면 이 대중교통 이용률이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투입을 해서라도 내 집 앞에 5분 안에 버스 정류장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10분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현재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맨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버스 노선은 20년 전 버스 노선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철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전철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버스 노선을 개편해서 이제 기본은 전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완이 버스,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버스 노선을 또 보완하는 것이 마을버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조차 가지 않는 곳은 공공셔틀, 이렇게 체계로 해가지고 내 집 앞 5분 버스 정류소, 10분 역세권을 만들어낼 텐데요. 10분 역세권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보통 경전철 노면 한 10년 정도 바라보는데, 그 10년 정도 바라보는 경전철 임기 안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착공 혹은 확정들을 반드시 이루어서 이걸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출퇴근의 통근의 핵심적인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출퇴근 시차제와 그 다음에 재택근무 또 원격근무가 가능한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것, 정부도 유연근무제 확대하는 것이 주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제가 유연근무제를 서울에서 먼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연근무제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제 19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또 추가 질문. 그 부분 간단하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연근무제 좋습니다만 민간 기업의 근무 방식을 서울시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유도하고 강제할 수 있을까요? 네,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기업들도 유연근무제 효용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먼저 시장이 되면 제가 시 안에 유연근무제를 추진하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유연근무제를 추진할 텐데요. 유연근무제는 서부에서 이미 다 증명이 되듯이 출생률에도 기여하고 워라밸에도 기여하고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장인들이 원격이나 또는 집에서 근무할 수 있고 또는 출퇴근 시차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집에서 근무하는데 어려운 점이 이 업무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집에서. 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서울형 공유 오피스를 곳곳에 만들어서 공유 오피스, 내 집 앞에서 5분 10분 안에 가서 공유 오피스에서 근무를 하고 근로 출근을 해서 회사와 업무를 다 보고 필요할 때 회사로 출근할 수 있는 내 집 앞 공공 공유 오피스, 이걸 이미 공약으로 했고 이걸 만들어서 이 유연근무제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지하철 전철역에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현재 지금 빈 공간들도 많고 또 이 공공 이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고 꼭 필요한 곳은 또 임차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면 기업이 이제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이것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줘서 할 생각입니다. 참여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시 전역에 이 캠페인 형식으로 또 진행을 하면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 사회가 워라밸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전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네, 저는 돌봄 관련 질문 드릴 예정입니다. 서울형 건강 돌봄 유치 공약을 하셨습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이런 돌봄 인력들이 지역사회를 직접 방문해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공약을 살펴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미 폐지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하던 그런 공공 돌봄 기능과 유사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서사원을 없애고 민간 위탁 중심의 공공 돌봄 체제로 이미 전환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기존 오 시장이 하던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서사원처럼 이런 공공의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다시 도입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 통합 돌봄은 정부에서 이제 의지를 갖고 시행을 한 건데요. 저는 이미 미리 이 제도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에서 유엔 공공행정상을 받은 효사랑 주치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방문해서 직접 방문해가지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이미 2018년, 20년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이게 좀 확대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는 통합돌봄이 올해 3월에 시행되는데 작년 초까지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지부랑 직접 소통을 해서 작년부터 저는 이 통합돌봄을 준비를 성동구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돌봄 자체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제도이고 고령화 사회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준비가 좀 미약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던 것은 중증 그리고 또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거고요. 오세훈 시장이 시장이 되고 나서 폐지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서비스원이냐 또 민간에서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이냐 그리고 안전하게 제공할 것이냐 여기에 목표를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면서 민간의 서비스 구조 지금 현재 통합돌봄 구조로 도저히 안 된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때 이제 세워도 늦지 않다고 보고 현재의 구조를 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좀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봄 주치제도는 한마디로 다학제팀인데요. 다양한 이제 전문가들이 함께 가서 어떤 게 필요할지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통합돌봄이 지금 진행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좀 애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에이징 인플레이스 시대에 집에서 또 각종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애로사항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통합돌봄이 중앙정부 사업이긴 하지만 예산 지원이 충분치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과 인력의 부분을 많이 현장에서는 호소할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이 부분이 제가 좀 아쉬워하는 지점입니다. 사실은 통합돌봄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면서 이제 기초지방정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광역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상 거의 매덕 수준의 지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정부에서는 이걸 수행하는 데 있어 엄청난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앙정부의 지원도 좀 늘려야 되고 특히 광역의 지원이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문제는 이제 제가 출마하게 되면 각 구랑 또 현장 상황을 좀 챙기면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복지 이슈가 나왔으니까 장애인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하철 역사,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시겠다고 이제 공약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오세훈 시장도 공약을 했었었는데 일부 이렇게 노후된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에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설치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정 후보님은 보관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지하철역 구간에는 다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코레일 구간, 서울 시내에 있지만 코레일 구간 중에 이제 설치가 어려운 부분들에 이제 안 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코레일과 협의해서 또는 서울시가 기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이 될 수 있다면 전면 전체를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이제 장애인 당사자나 관련 단체에서는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탈시설 실적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 후보자의 그 장애인 탈시설 관련 견해, 그다음 정책이 궁금합니다. 네, 이제 탈시설을 뭐 시설에서 계시고 싶어 하시는 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사회와 함께해서 보통 표현하는 탈시설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들도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 중요한 건 장애인들 각각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장애인 일자리가 제일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자리 부분들이 1순위로 올라온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 일자리도 늘리겠다, 2배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주거시설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장애인 이 주거시설을 좀 늘려달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거실도 저 2배로 늘리겠다라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장콜, 장애인 콜택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이 콜택시는 약 800대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려면 30분에서 어쩔 때는 서너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이게 불편해서 안 되겠다. 근데 콜택시는 법정 숫자를 채웠기 때문에 늘리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로 이제 기사분들이 없어서 기사분들이 한 1.2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3궤도로 좀 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훨씬 더 기사분들 콜택시가 회전율이 좋아지니까 이용하기가 편하다, 이런 제안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맞춤형으로 제각기 좀 지원을 해야 되고, 특히 통합돌봄이 장애인과 노인,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이 해당인데 주로 지금 통합돌봄 지원을 어르신들 위주로 가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좀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통합돌봄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돌봄을 좀 늘려가는 것, 이것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애 문제가 나와서 마치 20분 전에 나온 판결이 하나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철역에 스티커 수백 장 붙이고 레커 스프레이를 뿌린 사건으로 전장현 박경석 공동대표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기사가 20분 전에 떴습니다. 지난 17일에 정원호 후보는 국회에서 박경석 대표하고 또 기념 촬영도 하고 또 만나기도 했는데, 전장현의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 면에서 다양한 또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장현에서 나온 대법원의 유죄 판결과 또 전장현의 활동,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2024년 1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자체나 국가가 장애인 이동권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장애인 이동권을 얼마나 강화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지자체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전장현의 그런 방식의 시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해서 이 장애인들의 요구를, 전장현의 요구를 얼만큼 또 들어줄 수 있는 방법, 또는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위를 조금 멈추게 할 수 있도록 대화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화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또 불상사까지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많은 불편을 느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풀 수 있었던 지점이 있었는데 풀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종일 후보 위원께서 또 질문하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된 사안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 좀 두고 가겠습니다.
감사의 정원 관련해서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감사의 정원이 한편에서는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세종대왕의 그 문민정신이라던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취임하실 경우에 감사의 정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감사의 정원에 이제 22개 참전국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 의도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래서 좀 꼭 필요한 일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것을 기리는 역할을 하고자 했던 의도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가 과연 그곳이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장은 말 그대로 열린 곳입니다. 열린 곳을 광장을 닫힌 광장으로 만들어간 모습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저는 오세훈 후보 그리고 또 서울시가 귀담아 들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곳이 아니어도 감사를 표치할 수 있는 위치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그곳은 저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그리고 이전부터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이고 국가 상징거리입니다. 국가 상징거리라고 하면 그 국가의 가장 이 자랑스러운 것, 또 국민들이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4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를 철거하시려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실 건가요? 시장이 되시면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것을 용산 전쟁 기념관 등 적당한 장소로 상부는 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각품이기 때문에 조형물이기 때문에 상부는 이전하고 하부는 현재 지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이 세종대왕이나 한글과 관련된 그런 이 시설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의 정원에서 두 후보 간의 존치 또 이전 명확하게 180도 갈리는 것 같습니다. 송현정 기자 질문 받고 플로에서 나온 질문 하나 하고 마무리 발언으로 해서 30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은 여전히 기회와 자원이 몰리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격차나 집값 같은 구조화된 문제가 가장 드러난 곳이기도 합니다. 후보께서는 앞으로 그 서울의 경쟁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 보시는지 서울의 비전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서울의 경쟁력은 이 도시 경쟁력의 핵심은 첫 번째는 이 서울의 서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다음으로 저는 서울의 매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다음의 상징은 상, 강, 궁,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는 다른 대도시에서 볼 수 없는 멋진 산들이 많고 또 강과 천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궁, 역사적인 수도였기 때문에 궁들이 많고 궁을 둘러싼 성곽길이 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길이 있는데 길은 각 도시마다 또 성수동의 길들 그리고 홍대의 길들 이런 길들이 아름다운데 이런 길들을 활용한 서울만의 매력, 서울 다음을 활용해서 관광 자원도 만들고 또 많은 이제 수익도 내고 그런 경쟁력도 높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플로에서 나온 질문 하나 하고 다음에 마무리 발언을 포함해서 1분 한 30초 내에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거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집값 안정 효과는 없고 집값 전월세 가격 올리고 세금 폭등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이를 해제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오세훈 후보가 이제 강남 3구와
용산까지 이제 지정을 했고 그 뒤에 정부가 전체로 이제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겁니다. 그 이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다면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그 목적이 달성됐는지의 여부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장삼대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기반하지 않고 해제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작용이 생겨서 사과까지 하고 또 강남 3구와 용산으로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그런 것에 다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해서 서울시와 정부가 협의해 가면서 이 목표가 달성됐다,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논의가 돼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 한 30초 정도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시민들 그리고 또 제가 구청장을 할 때 구민들께서 동네에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또 동네가 발전될 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시민들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꼭 보고 싶습니다. 제 검증된 행정력 또 이미 인정받은 실력으로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이 경쟁 시대에 서울을 글로벌 G2 도시로 만들어서 서울 시민들의 행복을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는 정원 후보를 모시고 서울시의 주요 현안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경쟁력 강화와 또 사회적 통합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 내용이 서울 시민 여러분께 서울의 미래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서도 출연해 주신 정원 후보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함께해 주신 관훈클럽 회원 여러분과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고생하는 기자 선후배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관훈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념회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관훈클럽은 정 후보를 모시고 유익한 대화와 품격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69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26년 5월 20일 관훈클럽 총무 이하원. 정리 한번 봐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네, 패널분들도 앞으로 와서 같이 사진 촬영하시고요. 오늘 오차는 19층 매화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취재진 여러분과 저희 관훈클럽 회원분들께서는 19층 매화홀에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